철학은 날씨를 바꾼다. 서동욱 교수님의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 철학 에세이 책입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올해 2월에 책으로 뽑기도 하였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이 책을 삶을 흔들어 깨우는 각성의 책,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사색을 흔들어 깨우며 독자들에게 날씨를 선물하는 책이다. 독자들의 날씨를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사실 굉장히 서정적인 문체로 쓰여진 책인데요. 제가 눈여겨본 구절들은 요사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 그 관심사와 맞닿아 있는데 책의 전체 맥락에서 보자면 조금 지엽적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눈여겨본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이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 서정적인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정리하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단력은 지식처럼 배울 수 없는 천부의 능력이라고 칸트는 말한다. 그 다음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판단력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훈련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오히려 일종의 감각과도 같은 능력이다. 판단력은 결코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판단력에 관한 칸트의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칸트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이다. 보편적인 규칙이 주어졌을 때 개별적인 것들을 그 규칙 아래 포섭하는 능력이 규정적 판단력이다. 반성적 판단력은 규칙이 주어지지 않고 개별적인 것만 있을 때 이 개별적인 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 규칙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그런데 잘하면 이 반성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은 AI가 구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반성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의 예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둘레즈는 의사의 진단을 반성적 판단력의 예로 제시한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찰할 때 예를 들면 티푸스 같은 병의 개념이 주어져 있지는 않다. 의사는 이 증상을 판단하고 티푸스라는 병의 개념과 규칙을 발견한다.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을 두면서 이미 주어진 바둑의 일반적인 규칙에 맞추어 개개 상황을 판단한 것도 규정적 판단력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력에는 더 많은 것들이 개입하는 듯합니다. 어쩌면 AI는 이런 판단력을 익힐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판단력은 우리가 다룬 것보다 훨씬 풍부한 작용을 담고 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언어학의 화행론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공사장에서 벽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벽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건네라는 명령 혹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도 항상 도덕적 실천, 도덕적 요청을 담고 있다는 저자의 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제기될 수 있는 요구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처참한 민간인 살해를 전쟁 범죄라는 일반적인 법 조항에 귀속하는 사례로 판단한다. 그러나 판단력이 하는 일은 이렇게 한 사례를 일반 개념 아래 포섭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하게 판단력은 이런 범죄의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도덕적 요구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판단력, 저지먼트는 개개 사태에 대한 심판, 저지이다. 판단력은 단지 지식에 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하나의 사례가 어떤 일반적인 개념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일은 지식을 획득하는 일이다. 동시에 판단력은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전 인류에 대해 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세상이 지향해야 하는 도덕적 이념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판단력의 위대함은 지식을 얻는 데 있지 않고 바로 도덕적 이념에 비추어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 괜찮은지 심판하고 비난하는 데 있다. 결국 판단력에는 도덕적 요구를 전제하는데 이 도덕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규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특히 요사이 도덕의 근거를 우리의 몸에서 찾는 주장들도 강하게 개진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몸과 다른 몸을 가진 기계는 설사 도덕감을 가지더라도 다른 도덕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다른 판단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런 종류의 판단력을 구현할 수 없거나요. 만약에 이런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인공지능이 도래한다면 저자의 표현대로 그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양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통해서 양심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몸이 인간과 유사하거나 완전히 같은 몸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인간 양심을 넘어서서 아예 인간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단계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챕터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챕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해온 것이 인류이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한 집단의 사활이 걸려 있었다고 해도 좋겠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뿐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문제 자체를 창안해내는 일이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신체의 관점에서 읽게 되었는데요. 저는 문제라는 것이 상당 부분 우리의 신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에 문제가 생기고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생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항상성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이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요. 또 그것을 선명하게 느끼고 자각하고 그 문제를 문자화, 구체화시키는 사람이 있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서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몸이 없는 로봇은 문제를 정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몸이 없으니 이 몸에서 항상성이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설사 기계로 몸을 구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몸이 갖는 질감을 똑같이 구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느끼는 문제를 동일하게 발견하지는 못한다. 현재 시점에서는 말이죠. 관련하여 김재인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이나 목표 성취를 위해 각자 합리적으로 접근하지만 인공지능에서 문제나 목표는 에이전트 바깥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에 의해 주어지는 반면 인간지능은 문제나 목표를 스스로 정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원리상의 차이는 문제나 목표가 외적이냐 내적이냐에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어쩌다 저쩌다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문제가 몸으로부터 온다고 전제한다면 예컨대 우리가 지적 호기심을 갖더라도 알고 보면 그것은 도파민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또한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회운동을 설명할지라도 그것은 신체의 배고픔과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몸이 없는 정보처리 기계는 우연히 혹은 확률적 논리적으로 문제를 생성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몸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의 느낌에 근거한 항상성에 근거한 문제 정의는 최소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염세주의를 다루고 있는 챕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자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욕의 기초는 결핍, 부족, 즉 고통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미 근원적으로 또 그의 본질로 인해 이미 고통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이와는 달리 의욕이 너무 쉽게 충족되어 곧 소멸되면서 의욕의 대상이 제거되면 인간은 무서운 공허와 무료함에 빠진다. 이 구절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저자의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비관적인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맹목적인 충동을 다 만족시켜주지 못해 삶은 늘 허기와도 같은 고통을 겪는다. 반대로 이 충동이 쉽게 충족되는 경우엔 삶은 좌표를 잃고 무료함에 빠지게 된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데서 오는 권태와 무료함, 인생은 어디로 가든 이 두 가지 나락으로 굴러떨어진다. 저는 쇼펜하우어의 진단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의지를 부정하는 그의 처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부름대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큰 일을 해치우면, 말하자면 꿈을 이루면 몸은 급격스럽게 밸런스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허무해지는 것이죠. 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적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항상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 즉 목표와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이 지속되면 스트레스는 누적되고 건강을 잃거나 끊임없는 고통 속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의 해결책은 어느 정도까지는 신체의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합니다. 배고픈 상황이라면 빵을 먹어야 하고 이 빵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일을 해서 불안감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균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풍족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또 너무 부족해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목표와 적당한 환경 속에서 당면한 문제들,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체가 그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도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부정할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본질적으로 헛되다는 인식에서부터 삶의 의지에 대한 부정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 즉 인간은 결핍을 근본으로 하는 의지의 노예이며 그로 인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생겨난다는 생각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의지는 늘 고통스러워하는 결핍이 아니라 봄이 오면 풀이 자라고 대지가 더 뜨거워지면 열매가 생산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으로서 지닌 생산력, 살아나가는 힘, 삶의 기본을 이루는 긍정적 힘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쇼펜하우어의 제자를 자처했지만 쇼펜하우어와 정반대로 의지를 긍정했던 니체처럼 말이죠. 그래서 현재 제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적된 과거, 미래 예측 사이에서 현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에 인간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보는데요. 이 역시도 완벽한 사고는 아닐 수 있고 누구나에게 들어맞는 사고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의 개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몰입의 즐거움에는 명확한 목표, 해결 과제와 기술의 균형, 정확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안 되면, 다시 말해서 기술이 떨어지면 괴로울 것입니다. 또한 목표를 해치워서 아무런 목표가 없는 상태로 떨어지면 지금 당장은 허무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저는 삶을 좀 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경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챕터를 조금씩 읽는 게 이 책을 읽는 묘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가 인상 깊게 다가오는 내용들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룬 부분들은 이 책의 아주 일부분인데 요사이 다루는 내용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다룬 부분들보다는 좀 더 서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찬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